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볼 주제, 바로 대한민국의 국방혁신 4.0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목표인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이고요. 이게 사실 미래 전장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변화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혹시 최첨단 무기만 잔뜩 사오면 저절로 강군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사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점 오늘 좀 확실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투력의 진정한 기반이랄까요?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절대적으로 중요한 전력 지원 체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죠. 전력 지원 체계요. 전투복, 방탄모, 차량, 통신 장비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까지, 그러니까 직접적인 무기를 제외한 모든 군수품과 시스템을 아우르는 말이죠. 네, 군대로 치면 정말 뼈대이자 혈관 같은 역할입니다. 근데 바로 이 군대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 이걸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식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 이런 지적이 꾸준히 나왔습니다. 네,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국방 관련 연구 보고서와 정책 해설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무엇이 문제의 핵심인지, 그리고 우리 군이 진정 AI 강군으로 나아가려면 어떤 혁신이 필요한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논의가 왜 여러분께 중요한지 곧 명확해질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을 시작해볼까요? 네,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게요, 무기 체계랑 전력 지원 체계를 획득하는 방식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소위 이원화 문제인데요. 네, 이원화. 이게 핵심 키워드 중 하나죠. 무기 체계는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법이라는 비교적 엄격한 법률에 따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데, 전력 지원 체계는 국방부와 각 군이 내부 규정인 훈령에 근거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그 분리 때문에요. 실제 전투 현장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시너지 효과요? 네, 대표적인 예로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병사 개개인을 첨단 기술로 무장시키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죠. 개인 전투 장비 현대화. 이게 조준경이나 통신 장비 같은 무기 체계 요소랑 또 전투복, 방탄복, 헬멧 같은 전력 지원 체계 요소가 이게 처음부터 하나의 시스템처럼 완벽하게 통합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때로 놀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현재처럼 획득 주체랑 절차가 나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따로 구매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서로 다른 기관에서 따로 구매하다 보니까 규격이 안 맞거나 개발이 난 도입 시기가 엇갈려서 정작 필요할 때 통합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아, 정말 비효율적이겠네요. 네, 상호 운용성이나 호환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현 구조로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이런 비효율이 결국 미래 전력 건설, 그러니까 AI 과학기술 강군 달성에 직접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이게 단순히 행정 절차가 나뉜 게 아니라 실제 전투력 발휘랑 직결되는 문제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혹시 이런 이원화 때문에 발생한 구체적인 지연 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5톤 방탄 차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무기 체계로 분류돼서 방위사업청에서 사업을 진행했죠. 네, 방탄 차량이요? 그런데 이 방탄 차량이랑 기본적인 차체 플랫폼을 공유하는 일반 표준 차량 있잖아요. 이건 또 전력 지원 체계로 분류가 돼서 국방부랑 육군이 별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 같은 기반인데도 따로요?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분리된 사업 추진 방식 때문에 일반 표준 차량의 전력화가 무려 14년이나 지연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잠시만요. 14년이요? 네, 14년입니다. 기본적인 수송 능력을 제공하는 일반 차량 도입이 그렇게나 오래 지연됐다는 겁니까?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네, 14년이요. 두 사업의 주체가 다르고 또 적용되는 규정이나 절차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 간의 연계나 일정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아, 따로 가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량 도입이 늦어진 걸 넘어서요. 향후에 이 차량 플랫폼에 AI나 자율주행 같은 미래 기술을 접목하려는 그런 후속 연구개발 사업들이 있겠죠. 네, 있겠죠. 그런 사업의 착수 지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큰 문제입니다. 첨단 기술 통합이 정말 중요한 시대에 이런 칸막이식 접근은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14년 지연이라니. 와, 정말 이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법적 기반의 불안정성도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적 기반이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기 체계는 방위사업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하지만 전력 지원 체계를 포함한 포괄적인 국방력 발전 업무는 그보다 하위 규범인 국방부 훈령에 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 법률이 아니라 내부 규정이요? 그렇죠. 법률이 아니라 내부 규정에 의존한다는 건 결국 정책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훈령은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마치 건물의 핵심 골조 설계가 정식 법규가 아니라 언제든 바뀔 수 있는 내부 메모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한 비유십니다. 심지어 더 이상한 현상도 나타납니다. 더 이상한 현상이요? 네, 성의법인 방위사업법은 주로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보다 하위 규범인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이 오히려 무기체계, 전력지원 체계를 포함해서 국방전력 발전 업무 전반을 훨씬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법보다 훈령이 더 넓은 범위를 다룬다고요? 네, 이걸 입법체계의 도치 현상이라고도 하는데 더 높은 법보다 오히려 내부 규정이 더 상위 개념처럼 전체 국방력 건설 방향을 좌우하는 좀 기형적인 구조라는 거죠. 뭐랄까 집의 기본 설계도보다 내부 인테리어 지침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셈이랄까요? 좀 이상하네요, 진짜. 이런 불안정한 법적 토대 위에서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력 건설이 당연히 어렵습니다. 법적 기반마저 이렇게 불안정하다니 정말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럼 시스템이나 인력 측면의 문제는 어떤가요? 시스템 분산과 전문성 부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선 육군, 해군, 공군이 각자 다른 사업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 따로따로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업이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걸 전군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정보를 공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중복 투자나 이런 문제도 생기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유사 사업 간의 중복 투자나 예산 낭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협업도 어렵습니다. 각 군별로 칸막이가 또 있는 셈이군요. 인력 문제는요? 그건 어떤가요? 인력 문제는 더 근본적일 수 있습니다. 군 조직 특유의 그 잦은 순환보직 시스템 있잖아요. 네, 보직 이동이 잦죠. 이것 때문에 특정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전력 지원 체계 분야는 그 범위가 워낙 넓고 다양해서 깊이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데 1, 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구조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업을 관리하기가 정말 힘들죠. 전문가가 크게 어려운 환경이네요. 그렇죠. 국방부 내에서 이 복잡한 전력 지원 체계 획득 업무를 총괄하고 조율해야 할 컨트롤 타워의 역할과 역량도 과거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과거 국방부 군수관리관실에서 이 업무를 총괄했지만 실무 담당자가 3명에 불과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3명이요? 전체 군수품의 98%를 다루는데? 네, 우리 군 전체 군수품의 98%를 차지하는 그 방대한 전력 지원 체계 획득을 책임지기에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었죠. 첨단 기술 소요를 기획하고 획득 전력을 세우고 실제 운용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또 체계적인 양성 시스템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람이 핵심인데 전문가를 키우고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말씀이시군요. 마지막으로 지적된 문제는 그럼 무엇인가요? 네 번째는요. 획득 과정에서 사용되는 문서 체계의 혼란입니다. 문서 체계요. 네. 중장기 정기인 계획과 필요성을 담는 소요 기획서라는 게 있고요.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을 담는 사업 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이 둘 간의 역할 구분이 좀 모호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역할 구분이 애매하다? 네, 예를 들어서 이미 소요가 결정돼서 사업 계획서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이 소요 기획서에 다시 포함된다거나 이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문서 작업 자체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계획의 명확성도 좀 떨어뜨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요. 이 소요 기획 자체가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작전 개념이나 합동 군수지원 교리랑 긴밀하게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전이랑 동떨어진 기획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죠. 단순히 개별적인 첨단 기술이나 장비 자체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전력 지원 체계 전체를 아우르는 중장기적인 발전 비전이나 명확한 목표 설정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도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겠네요. 또한 무기체계 사업과 달리 전력 지원 체계 사업에서는 연구 개발이나 중요한 성능 개량 사업을 할 때 운용 요구서 ORD 작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ORD요? 그게 뭔가요? ORD는 쉽게 말해서 군에서 이 장비가 어떤 성능을 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근데 이게 부실하면 사업 방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화 지원 요소 ILS 확보에 대한 책임과 관리도 부족한 편입니다. ILS요? 그건 또 뭐죠? 용어가 좀 어렵네요. 장비를 도입하고도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비만 덜렁 싸우면 끝이 아니군요. 그렇죠. 쓰는 법, 고치는 법, 부품까지 다 같이 와야죠. 정리해보면 무기체계와 지원체계의 획득이 분리된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불안정한 법적 기반, 분산된 시스템과 전문 인력 부족, 심지어 혼란스러운 문서체계까지 정말 총체적인 문제점들이 얽혀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듣기만 해도 상당히 복잡한데요.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일까요? 연구 자료들에서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지적된 문제들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해결 방안 역시 좀 다각도로 접근해야 합니다.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방향에서 단계적인 혁신 로드맵을 제시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향이요? 첫째는 앞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 간의 낡은 칸막이 허물기입니다. 큰막이 허물기. 네, 워리어 플랫폼처럼 처음부터 통합된 성능 발휘가 중요한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더 이상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로 쪼개서 관리할 게 아니라 사업 기획 단계부터 하나의 통합 사업으로 묶어서 단일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한다. 네, 예를 들어 개인 전투 체계 관련 품목들은 그냥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통합된 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이죠.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통합이 시급하거나 효과가 큰 품목부터 정비하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사례처럼 전력 증강 사업이라는 더 큰 틀 안에서 사업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력 증강 사업이요. 네, 이 틀 안에서는 사업의 규모, 기술적 복잡성, 비용 등의 기준에 따라서 사업 유형을 나누고 예를 들면 ACAT-I, 2, 3 뭐 이런 식으로요. 각 유형에 맞는 차별화된 관리 절차와 감독 수준을 적용하는 겁니다. 아, 사업 성격에 맞게 관리 방식을 다르게 한다. 그렇죠. 예산 항목 역시 현재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것을 가칭, 전력 증강 획득비 같은 형태로 통합해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은 AI, 드론,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무기체계와 전력 지원체계의 경계가 좀 모호하고 융합이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어디까지 무기고 어디까지 지원인지 애매하죠. 그래서 아예 별도의 통합관리 범주를 신설해서 국방혁신 4.0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기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기술 난이도가 낮은 전력 지원 체계에 먼저 신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충분히 검증한 후에 그 성공 사례를 무기 체계로 확산시키는 진화적 획득, Evolutionary Acquisition을 적극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아, 진화적 획득, 통합 관리랑 진화적 획득이라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들립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 변화를 뒷받침하려면 법적인 정비가 필수적일 텐데요. 법적 기반 강화는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요? 이게 뭐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물론 법 개정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 혁신 방향이 바로 법적 기반 강화입니다. 네, 법적 기반 강화. 우선 단기적으로는 현재 여러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전력 지원 체계 관련 규정들을 좀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상위 법률인 방위사업법 안에 전력 지원 체계 획득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방위사업법에 놓아야 한다? 네, 그래야 법적 안정성이랑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죠. 장기적으로는 현재 훈령 수준인 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의 위상을 높여서 가칭 국방전력 발전에 관한 기본법 같은 형태의 독립된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법 제정이요? 네, 이렇게 되면 국방전력 발전 업무 전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튼튼한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기본법 제정까지 염두에 두는군요. 상당히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민간 기술 도입을 위한 제안도 있었다고요? 네, 특히 중요한 제안 중 하나가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같은 것을 국방 분야의 특성에 맞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요? 민간에서 쓰는 그거요? 네, 현재 복잡하고 좀 경직된 획득 절차로는 민간의 그 눈부신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잡기가 어렵거든요. 자칫하면 기술이 진부화되거나 전력화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군대는 좀 느리다는 이미지가 있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유망한 민간 기술을 좀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군에 시범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자는 취지죠. 또한 평시뿐만 아니라 전쟁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신속하게 필요한 전력 지원 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미리 전시 획득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놓는 법규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국방 분야에 도입한다니 상당히 파격적인 발상인데요. 이게 잘 작동한다면 민간의 빠른 기술 변화를 군이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이런 제도가 국방 분야에서 남용되거나 부작용을 낳을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분야의 특수성, 예를 들면 보안 문제라던가 군사적 요구 성능 충족 여부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신속성과 안정성 사이의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세 번째 혁신 방향은 조직 및 시스템 혁신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어도 이를 실행할 조직과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결국 사람이 하고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건가요? 우선 국방부 내에 전력 지원 체계 획득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군수관리관실의 일부 기능을 좀 확대 개편해서 가칭 전력 지원 체계 획득 정책과 같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인력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제안됩니다.
컨트롤 타워 신설. 네. 그리고 이 조직을 포함해서 각 군의 획득 관련 부서의 군무원 등 전문 인력을 경력 채용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단기 순환 보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아, 순환보직 문제 해결. 그렇죠. 1, 2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현역 장교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장기 근무가 가능한 전문 군무원 중심으로 획득 조직을 재편해야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네, 국방기술진은 연구소 내 전력지원체계 연구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강화하고 국방부 직할로 정책 및 전략분석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석평가팀을 신설해서 객관적인 사업 분석 및 평가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군요. 아까 정보 시스템 통합 이야기도 있었죠.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각 군에 분산되어 있는 사업관리 정보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가칭 획득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통합 시스템 구축. 네,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획득 관련 정보를 전군이 투명하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워크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 이 통합 시스템에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로봇을 이용해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거나 AI 기반의 데이터 분석 기능을 선제적으로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야, RPA랑 AI까지. 미래지향적이네요. 네, 결국 사람과 시스템이 함께 진화해야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혁신 방향은 획득 문서체계 개선이었죠.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번째는 획득 문서체계 개선입니다. 앞서 소요기획서와 사업계획서의 역할 혼란 문제를 지적했는데요. 이걸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역할 구분 명확화. 네. 소요기획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전력 소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핵심 개발 과제를 식별하는 데 집중하고 아직 소요 결정이 되지 않은 잠재적 품목 중심으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반면에 사업계획서는 이미 소요가 결정된 품목에 대해서 국방 중기 계획 및 연도 예산 편성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과 예산을 담도록 역할을 명확히 분리하는 거죠. 아, 기획과 실행을 딱 나누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문서 간의 중복을 없애고 기획 단계와 예산 편성 및 집행 단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하자는 거군요. 또 다른 개선점은요? 또한 전력 지원 체계 중에서도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성능 개량 사업의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앞서 언급한 운용 요구서 ORD 작성을 의무화해서 군사적 요구 성능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ORD 작성 의무화. 네, 마지막으로 장비를 도입하고 나서 실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전력화 지원 요소 ILS 확보에 대한 책임을 소요 제기 단계부터 실제 전력화 완료까지 각 단계별로 관련 부서와 기관에 명확하게 부여하고 이들 간의 협업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ILS 책임 명확화. 네, 장비만 덩그러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 요소가 함께 준비되도록 관리하자는 것입니다. 네, 명확한 계획 수립과 단계별 책임 소재 부여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각 단계에서 필요한 문서와 책임 기관을 명확히 하는 것만으로도 현장에 많은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본 것처럼 국방혁신 4.0과 AI 과학기술 강군이라는 목표 달성은 단순히 번쩍이는 최첨단 무기를 사오는 것만으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네, 절대 아니죠. 중요합니다. 무기 체계와 전력 지원 체계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한다면, 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지원 체계의 발전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AI 강군이라는 구호는 실현 불가능한 그저 모래 위의 지연성, 사상 누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전력 지원 체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존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한 채 부분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분적인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 네, 이제 국방혁신 4.0이라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용어 정의와 분류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관련 법규와 제도 정비, 획득 문서 체계 합리화, 업무 수행 조직의 전문성 강화, 정보 시스템 통합에 이르기까지 전력 지원 체계 획득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무기 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총체적이고 본격적인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총체적인 혁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방부, 합참, 각군, 방사청, 관련 연구기관 등 모든 관련 주체들 간의 깊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개선의 필요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하지만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공감대 형성과 단계적 접근이군요. 네,
최첨단 무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지원 체계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튼튼한 법과 제도 위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력들이 투명하고 스마트한 시스템을 통해 일할 때 비로소 우리 군은 다가올 미래 전장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강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논의에서는 미국식 통합관리 모델 도입이나 국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적용 같은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또 도전적인 제안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국방이라는 틀을 잠시 벗어나 보면 어떨까요? 다른 분야의 사례 말씀이시군요. 네, 예를 들어 아마존이나 쿠팡 같은 민간 물류 기업들의 그 초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시스템, 혹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기업들의 신속한 개괄 테스트 적용, 에자일 프로세스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전혀 다른 분야의 혁신 사례나 접근법 중에서 우리 군의 획득 시스템, 특히 군대의 뼈대와 혈관인 전력 지원 체계를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스마트하며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영감을 얻을 수는 없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미래 전장의 진정으로 대비하기 위한 혁신은 어쩌면 예상치 못한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